자, 사업소득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도록 기원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가끔 애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 막 들리실 때 있을 거예요. 강의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그런 소리가 나긴 하는데, 저의 딸의 울음소리예요. 제가 이 사무실에서 이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간이 안 되면 집에 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밖에서 아기가 울면 그 소리가 여기 이제 녹음이 되는 거고요. 뭐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귀신은 아니고요. 저희 애의 울음소리예요. 자, 우리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냐 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내용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소득세법 1장 총설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요거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거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사업소득 공부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총수익 금액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 지금 우리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요경비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부금에 대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의가 나오는데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특수관계인 외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기부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필요경비는 뭐예요? 필요경비에 대한 정의가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필요경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서 차감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지출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자, 개인이 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예요? 국가 입장에서 뭔가 장려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모두 다 해주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타협을 본 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인정을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기부라는 행위 자체를 국가가 뭔가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본 게 기부금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하지만 사업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타협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정의를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 하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을 해주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기부금의 구분을 보도록 할게요. 기부금, 우리가 개인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디에 기부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지출한 기부금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정치자금 기부금, 두 번째 법정 기부금, 세 번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 네 번째 지정기부금,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되고요. 이 네 가지 중에 속하지 않는 다른 기부금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필요경비로서 인정해주는 기부금은 이 네 가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정치자금 기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정당, 후원회라든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중에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데요. 그러면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기부금으로서 인정이 아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우리 나중에 배울 세액공제 파트에서 정치자금 세액공제라고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이거 필요경비 공부하고 있는데 정치자금을 기부를 했을 때에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우리 밑에서 나중에 배울 세액공제 있죠. 여기서 정치자금 세액공제로서 차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요 단계,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 필요경비 차감 단계,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금액에 따라서 어디에서 공제될지가 나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정당에 15만 원을 기부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일단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큼은요. 요게 이제 정치자금 세액공제에 대한 산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만큼은 세액공제로서 요 단계에서 차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필요경비 단계에서 차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서 기부금은요. 5만 원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거 비교해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 개인이 정당 이나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지출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세액공제나 아니면 필요경비로서 차감을 해주고 있지만 만약에 법인 입장에서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액 다 송금 불산입에 해당이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이 정치자금 기부한 거는 세액공제와 기부금, 필요경비로서 차감을 해주지만 법인이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모두 다 송금 불산입 대상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법인도 인격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법인이 우리 같은 개인은 아니잖아요. 개인 입장에서 나는 어떠한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법인 입장에서 나는 어떠한 단체를 어떠한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법인이 상법에 의해서 인격이 있다라고 해도요. 법인은 사람,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좀 논리가 잘 성립이 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 난 미래통합당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모두 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송금이라고 하는 건 기업회계 기준상에서는 비용이라고 부르고요. 소득세법상에서는 필요경비라고 부르고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그냥 마이너스 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세 계산을 할 때는 마이너스 되는 경비인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살을 붙여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법정기부금이 있어요. 법정기부금, 일단 법인세법에서 법정기부금으로 열거된 단체들 모두 다 소득세법에서도 그대로 가져오고 있고요. 소득세법에 특별히 있는 다음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에 대한 가액. 이거죠. 내가 지금 어떠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그냥 직접적으로 돈으로서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혹은 돈으로 기부를 한 이후에도 뭔가 내가 가서 몸으로써 도와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봉사 용역을,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봉사 활동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몸으로써 활동한 금액을 금전으로 어떻게 환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봉사 일수 곱하기 5만원, 일당 5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총 봉사 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5만원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건비, 자원봉사 용역에 대한 기부금의 환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유류비와 재료비 등의 직접비도 다 포함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서 자연재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이 봉사 용역을 제공하려고 해요. 그럼 부산까지 내려가는 차를 타고 간다면 기름값이 들 거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항공료 들 거고 KTX를 타고 가면 KTX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내가 이 재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밥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사가지고 가서 밥을 해줬어요. 이때 들어가는 재료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는 봉사시간 나누기 8만원에서 5만원 한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유류비와 재료비 등도 모두 다 합쳐서 자원봉사에 대한 용역 가액을 산정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 뭐 산식은 어렵지 않겠죠. 금방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꼭 직접적으로 돈으로 기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몸으로써 봉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부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사주조합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사라는 건 회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라는 건 주식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사주라는 건 우리 회사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생겨나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뭐 삼성전자의 어떤 주주가 사든지 삼성전자의 임원이 사든지 직원이 사든지 그 외에 제3자들이 사든지 뭐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뭔가 더 회사에 애사심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직원들은요, 정해진 급여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사심이라든지 내가 뭔가 더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가 그만큼 좀 덜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잘하면 보너스 등이 나오겠지만 그 외적으로 내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을 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배당을 통해서라도 그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사심과 동기부여. 이러한 취지 때문에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고요. 조합원의 출연금이라고 해요. 여기서 조합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우리 회사의 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서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소득공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요. 조합원이 이렇게 주식 산 경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사주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에 그때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조합원이 지출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외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정기부금이에요. 법인세법에도 지정기부금 있고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된 단체들 모두 다 소득세법에서 끌어오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이러한 단체들도 소득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열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부금 일단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일단 요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분 이외에 이 해당 구분에 들어가는 단체들도 모두 다 암기를 해 두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떠어떠한 단체에 얼마만큼 기부를 했다 이렇게만 출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단체가 다음에 네 가지 중에 어떠한 단체에 해당이 되는지는 당연히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계산 문제 등 또 말 문제 등을 풀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단체에 해당 기부금의 구분에 어떠한 단체들이 들어가는지는 일단 기본적인 암기가 되셔야 돼요.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거 이거 있잖아요.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과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요거 굉장히 단체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 지금 다 서술해 놓으면 너무 여러분들 이제 그 강의를 하는 포인트가 조금 이제 날라갈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만 써놨어요.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과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은 제가 추가 프린트물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보시고 추가적으로 뭐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기부금은요, 법인세법을 공부한 후에 공부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저기 지금 유난히 애기가 굉장히 많은 소리를 지르고 있죠. 지금이 밤 이제 11시 30분이 되어 가는데 애기가 요즘에 잘 안 자요. 굉장히 피곤하게 살고 있어요, 요즘에. 그 애기가 이맘때가 되면
자는 게 약간 억울하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 내가 더 놀고 자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누워야 되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가지고 울고불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놀고 있어요. 작은 배려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부금에 대한 한도액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부금의 구분은 이렇게 하고 그 구분에 따라서 어떤 기부금에 들어갈 것인지를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부금에 대한 구분을 하셨으면 내가 구분한 이 기부금이 얼마만큼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될지 계산을 하셔야겠죠.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100%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사주조합과 지정기부금은 30%만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당장 퍼센테이지 딱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법정기부금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부한 금액의 100%만큼이 다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밑에 우리가 한도에 계산하는 산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지출한 기부금에다가 이 한도를 곱하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밑에 산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 거 100, 100, 30, 30이라는 한도율을 적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실 한도율보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지출한 기부금이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한도 이내의 금액만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되고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되는 것이냐? 소멸되는 거 아니고요. 2월돼요. 10년의 기간 동안.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다 10년의 기간 동안 2월에서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10년 2월이 가능해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월이 불가능한 기부금이고요. 법정과 지정만 10년 동안 2월에서 받을 수가 있다.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지출한 기부금이 얼마만큼의 금액까지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산식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거니까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방금 위에 표에서 봤듯이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 있죠. 요거는 100%의 한도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한도로 인정이 되고요. 지정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30%의 한도로 인정이 돼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는 일단 지금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방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출한 기부금의 100% 곱하시는 거 아니고요. 일정한 산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산식을 앞으로 A라고 부르도록 할 거예요. 기준소득 금액 뭔진 몰라요. 2월 결손금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를 것 같아요. 기준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뺀 금액을 우리 A라고 지칭하도록 할게요. A에서 100%만큼 한도율을 곱한 금액을 정치자금 그리고 법정기부금의 한도액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 뭐 연필 같은 거 지울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 금액을 한번 옆에다 써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에 내가 100만원만큼의 금액을 지출을 했어요. 그냥 쉽게 정치자금 기부금 빼고 법정기부금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법정기부금에 내가 100만원만큼의 금액을 지출을 했어요. 이때 이 A라는 금액의 100%를 곱해보니까 9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100만원 기부했는데 90만원만큼만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니까 10만원의 금액은 한도 초과가 발생이 되게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내가 50만원만큼 지출을 했어요. A라는 금액에서 정치자금 또는 법정기부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을 차감하고요.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30%만큼을 곱해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한도액을 계산하고 있어요. 자, 이 금액은 얼마예요? 우리 방금 위에서 봤던 금액. 90만원이죠. 100만원 지출했는데 90만원까지 기부금의 한도액으로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밑에 산식에 나와 있는
요 금액은요 90만 원이 되겠죠. 필요경비 인정받은 금액 100만 원 중에 90만 원만큼 인정받았죠. 그럼 A에서 마이너스 90만 원 하시고요. 그 금액에다가 30% 곱하셔가지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한도액을 산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도액을 계산해 봤더니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50만 원 지출했는데 30만 원까지는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는 거고요. 초과되는 20만 원의 금액만큼은 한도 초과액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요거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정기부금 볼게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교단체라는 건 우리 교회, 절, 성당 요런 곳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뭐 헌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해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금액의 30%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금액 볼게요.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 이거 A라고 지칭한다라고 했었죠. 이 A라는 금액에서 정치와 법정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 얼마였어요? 90만 원이었죠. 마이너스 90만 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은 금액 얼마였어요? 아까 30만 원이었죠. 50만 원 지출했는데 30만 원만큼 한도액에 걸렸기 때문에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은 금액은 30만 원일 거예요. 그럼 A-90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 한 금액에다가 30%를 곱하시면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이 나와요. 지정기부금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여기 산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0만 원 지출한 기부금 중에서 10만 원까지만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초과되는 10만 원의 금액은 이월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한도 초과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계산한 금액의 10%만큼은 일단 한도액으로 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1번에 곱하기 동그라미 1번 곱하기 20%한 금액은요. 그냥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과 둘 중 비교해서 작은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그냥 1번에 30%한 금액이 한도액이 되는데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1번의 10%만큼 일단 필요경비로서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1번에 20%한 금액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한도로 해서 둘 중에 작은 것만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기부금으로서의 한도액은 이렇게 계산한 산식으로 산출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길고 난해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 산식을 한번 보고 제 수업을 들으신 후에 이해를 하시고 산식에 따라서 차근차근 금액만 대입을 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이 틀이 잡혀 있으면 기부금에 대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절대로 어렵게 푸시지 않을 거예요. 차근차근 금액만 딱딱 여기 해당되는 칸에 차근차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 A라는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뭔진 모르겠지만 기부금에 대한 한도액 계산할 때 기준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뺀 금액으로 스타트를 하는데 그러면 기준소득 금액은 무엇이냐? 기준소득 금액이라 함은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당해 지출분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필요경비 인정액이 아니라 단기 지출분이라는 거죠. 필요경비 인정액은 당연히 모르죠. 이거를 가지고 산정을 한 금액이 필요경비 인정액인데 여기에 필요경비 인정액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단기 지출분이에요.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했던 거 이거 100만원, 이거 50만원, 이거 20만원. 그러면 170만 원이 되겠죠. 여기 들어올 금액이. 여기에 들어올 금액이 170만 원이 되겠죠. 단기의 지출분을 다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기준소득 금액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식을 펼쳐봤더니 또 모르는 게 나와요. 차가감 소득 금액이라는 거.
차가감 소득금액은 무엇이냐 하면 손익계산서에 적혀있는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의 세무조정인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을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무조정인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을 차감하시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소득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있잖아요. 기부금 계산. 이 기부금의 계산은요. 다른 모든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차가감 소득금액을 알아야지만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한도액을 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세무조정을 다 완료하고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차가감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또 발판으로 해서 기준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은 다른 모든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에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볼게요. 여기에서 차감되는 2월 결손금이라는 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에 공제하고 남아있는 결손금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기라고 해볼게요. 4년째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1기 때 마이너스 100원만큼의 결손금이 발생을 했어요. 2기 때 50원만큼의 이익이 나서요. 마이너스 100원의 금액을 50원을 한도로 끌어와서 차감을 해요. 그러면 2기 때 0원의 금액이 나오겠죠. 1기 때 100원이라는 결손금이 있었는데 2기로 넘어오면서 50만큼을 깠기 때문에 차감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결손금 얼마예요? 50원이겠죠. 자, 3기가 되었어요. 3기 때 30원만큼의 이득이 났어요. 현재 2기에 넘어온 결손금 얼마예요? 50원. 30원만큼을 한도로 이걸 또 깔 수가 있어요. 차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만큼이 차감이 되고 4기로 넘어오는 결손금은 얼마예요? 20원이 되겠죠. 이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해요. 1기에 100이라는 결손금에서 2기에 50원만큼 깠고요. 3기에 30원만큼 까서 20원만큼 남아있는 게 2월 되어서 4기로 넘어왔어요. 내가 4기 입장에서 기부금을 계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차감될 2월 결손금은 얼마? 20원이 되는 거예요.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에 공제를 하고 남아있는 결손금, 그 결손금을 이 칸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것도 뭐 어렵게 계산하실 건 없겠죠. 자,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마지막 현물 기부금의 평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금액으로 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기부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특별 재난 지역에 농심이라는 회사가 물건을 공급을 해요. 농심이 뭐 만들어요? 이거 있잖아요. 신라면 만들잖아요. 신라면. 농심이 특별 재난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돈으로 기부를 한 게 아니라 라면으로 기부를 했어요. 이때 라면으로 기부를 한 이 기부 행위를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100만원 딱 기부했으면 100만원만큼 필요경비 넣어놓고 세액 계산을 하시면 되겠지만 라면으로 이렇게 현물로 기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현물의 금액을 원가로서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판매가, 시가로서 인정을 할 것이냐 그걸 정하셔야겠죠. 정답은 둘 중에 큰 금액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시가가 당연히 크겠죠. 장부가액보다. 장부가액은 원가 생각하시면 돼요. 농심이 라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금액, 원가. 시가는 판매가 생각하시면 돼요. 농심이 이 라면을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금액, 우리가 사 먹는 금액. 둘 중에 큰 금액, 일반적으로는 시가가 될 거고요. 둘 중에 큰 금액에 대해서 현물 기부금으로 금액 산정을 하고 있다. 농심의 라면의 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이에 대한 원가가 4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현물 기부금의 평가액은 1,000원이 되는 것이겠죠. 자, 기부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접대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기부금과 접대비를 많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가장 이제 접대비와 기부금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 관련성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필요경비들이 다
업무와 관련된 경비여야지만 차감이 되고 업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서 차감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기부금밖에 없지만 기부금과 접대비가 어쨌든 성격이 조금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자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둘은 완벽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할 때만 비교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완벽하게 다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접대비 일단 읽어볼게요. 접대비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접대라는 행위는요,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접대라는 행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왜? 이 사업은요, 내가 혼자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래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된 업무 집행 담당자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원활하게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사업이 더 원활하게 풀어나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비용, 이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접대비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A라는 업체와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A라는 업체가 지금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A라는 업체를 우리 회사와 좀 거래를 해주세요 라고 뺏어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회사한테 뭔가 잘 보일 어떤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물론 비즈니스적으로만 완벽히 풀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밥이라도 한번 먹자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한테 가서 뭐 골프라도 한 게임 치자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과 어울리는 비용 분명히 필요한 금액이에요. 이때 들어가는 식대, 이때 들어가는 골프 비용 다 접대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이걸 접대비라고 해요. 기부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지출된 금액을 접대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정의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사업자가 접대를 할 때에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카드를 쓰셨을 때 일반적으로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아요.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카드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일반적인 개인 카드로 썼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법인은요, 법인과 대표자가 별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카드로 쓴 금액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법인의 대표자 개인 카드로 쓴 금액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은 별개이기 때문에 인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장 그 회사와 이 회사를 세운 이 대표이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했었죠. 그냥 같은 거예요. 개인 사업장에서 번 돈 개인 사업자 대표자가 마음대로 빼다 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같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그 사업자 카드로 쓰던 아니면 그냥 개인 사업자 개인적인 카드로 쓰던 접대비로서는 다 인정이 가능해요. 추가적으로 정리할 사항은요. 그럼 만약에 개인 사업장에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접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 소득세법에서는 종업원의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서 접대를 한 후에 매출전표 등을 수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업무와 관련돼서 지출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대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소득세 결산을 할 때요. 개인 사업자의 카드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종업원의 카드 내역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접대비로 쓴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걸 받기 때문에 그거와 이거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위험한 그런 일이 되겠지만 어쨌든 법에서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또한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일단 종업원이 그 다른 회사의 어떤 부장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 회사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회사의 부장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가 당연히 밥을 사야겠죠. 근데 이 종업원이 법인카드를 안 들고 나갔대요. 그러면 일단 종업원 카드로 지출을 하고 나중에
그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 종업원 개인 카드로 지출한 밥값 접대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비교하실 건 법인의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법인 카드로 반드시 써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 법인의 직업 명의의 카드로 이 접대비를 지출했다라고 한다면 전액 다 송금 불산입이에요. 법인세법상의 비용이 송금으로는 한 푼도 인정해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한번 볼게요. 일단 접대비의 계산은요, 각 사업장별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을 2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A 사업장 별도로 접대비 계산하고요. B 사업장 별도로 접대비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도액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 한번 볼게요. 1 플러스 2의 금액만큼을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일단 요거 기준금액, 이거 픽스된 금액이에요. 1200만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내가 중소기업이다라고 한다면 3600만원으로 시작을 해요. 요거 개정분이거든요. 바뀌었어요. 원래 24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으로 개정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곱하기 12분의 월수한 금액.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12달 다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12분의 12 하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가 기중에 개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9월에 개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12분의 9만큼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금액에다가 플러스 각 사업장의 단기의 수익금액, 총수익금액 말하는 거예요. 이 수익금액 곱하기 적용율 하시면 접대비에 대한 한도액이 산출이 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접대비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라는 건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걸 우리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라고 했고요. 소득세법상의 수입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원칙이에요. 내가 받을 권리, 내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을 때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를 인식하겠다라는 개념이죠. 실제로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팔고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시점에 나는 총수익 금액을 인식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내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물건을 사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된 시점에, 이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필요경비를 인식하겠다. 이게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개념이었죠. 자, 거래 형태별 수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거래 형태별로 수입 시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 제품, 그 밖의 생산품의 판매예요. 일반적인 상품 등의 판매는 인도한 날이 수입 시기가 돼요. A라는 제품을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넘겼어요.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A라는 제품은 이거 누구 거예요? 이제 소비자 거가 되겠죠. 제품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도가 되면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발생된 시점이라는 건 내가 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되겠죠.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용 판매예요. 시용 판매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고객님 이거 한 2주 동안 사용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세요. 이게 시용 판매예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A라는 물건을 인도를 하고요. 소비자는 이 물건을 2주 동안 사용을 해봐요. 이때 인도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도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이 시용 판매의 특성상 인도를 했다고 해서 소비자의 물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2주 동안은 아직까지는 판매자 거예요. 그럼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요? 소비자가 저 이 물건 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상대방, 소비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이때가 수입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소비자가 이거를 한 2주 동안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판매자한테 저 이 물건 사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 물건의 소유권은 소비자한테 넘어가고요. 그때 판매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소비자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돼요.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건 인도된 날이 아니라
상대방, 소비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되는 것이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서까지 한번 볼게요. 단, 일정 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반송이나 거절. 포인트를 한번 밑줄을 쳐드릴게요. 반송이나 거절을 하지 않는 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그 만료일이 수입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번에는 판매를 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비자님, 고객님, 이거 제가 이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일단 2주 동안 써보시고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2주 내의 기간에 안 사겠다라고 저한테 반납을 해주세요. 만약에 2주의 기간 동안 반납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다면 2주가 되는 시점에 이 물건 당신한테 판매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특약 등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러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의 만료일에 이 물건은 판매자로부터 소비자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소비자는요, 판매자한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요. 판매자는 소비자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위탁 판매 한번 볼게요. 위탁 판매는 뭐예요? 제가 위탁 판매 할 때마다 설명하는 거 있어요. LG전자, 아까 삼성전자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 LG전자라고 할게요. LG전자가 위탁자고요. 하이마트가 수탁자고요.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제일 왼쪽에 LG전자, 가운데에 하이마트, 제일 오른쪽에 소비자. LG전자를 위탁자라고 하고 하이마트를 수탁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소비자가 있어요. 위탁 판매라는 건 어떠한 판매냐 하면 LG전자가요, 하이마트에 가전제품을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럼 하이마트가 그 물건을 소비자한테 이렇게 팔아요. 자, 이때 하이마트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한번 딱 살펴보면 재무상태표에 하이마트의 재고자산은 0이에요. 하이마트에 가보면 여러 가지의 가전제품, 가전기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하이마트의 재고 금액이 0원이 나와요? 하이마트는요, 판매를 대행할 뿐이에요. 이거 누구의 재고냐 하면 LG전자의 재고예요. LG가 하이마트한테 우리 물건 좀 대신 팔아주세요 라고 주는 거예요. 이걸 위탁한다라고 해요. 수탁자 입장에서 이 위탁 상품을 받아와서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하이마트가 소비자한테 100만원에 판매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100만원을 받아올 거잖아요. 이때 100만원 받아와서 한 10만원만큼은 판매 대행 수수료로 떼고요. 나머지 90만원을 LG전자한테 지급을 하게 돼요. 어떤 구조인지 이해 가시겠죠? 이게 위탁 판매라는 거예요. LG전자는 LG전자의 그 별도의 회사가 판매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LG전자 여러분들 물건 사러 갈 때 LG전자를 갈 수도 있고 삼성전자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마트에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LG전자는 뭐하러 이거를 하이마트에 맡길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나 혹시나 독립하실 때 가전제품 여러 군데 많이 보러 다닐 건데 이래요. 내가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명확히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자세히 알아보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그 회사에 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들을 조금 비교해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이마트 같은 그런 판매점에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왜? LG전자에는 LG전자의 제품만 있고 삼성전자에는 삼성전자의 제품만 있지만 하이마트에는 LG 삼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사들의 제품이 다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제품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를 다 비교해 보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이마트의 장점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이마트에 가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유에서 LG전자가 하이마트한테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LG전자가 하이마트한테 이 물건을 공급을 했을 때 이때는 수입을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LG전자는 소비자한테 이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고요. 하이마트한테도 이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물건은
LG전자의 소유인 거예요. 이 물건이 하이마트에 있다고 하지만 하이마트의 재고는 0원이고요. 이 물건은 LG전자의 재고 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LG전자의 소유인 거예요. 이 물건을 하이마트가 최종 소비자한테 팔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이라고 해요. 수탁자인 하이마트가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를 한 날에 이때 이 LG전자는 수입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LG가 하이마트한테 위탁할 때가 아니라 하이마트가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을 때 이때 LG전자가 총수익 금액을 인식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위탁자가 수익을 잡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 칠판이 있거나 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시각적으로 뭔가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로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를 너무 티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글씨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 더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일부러 말을 좀 천천히 한 것도 있었고 차근차근 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설명한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필기를 좀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의 그 상품의 판매, 뭐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판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세 공부하신 분들만 읽어보세요. 요거는 소득세 공부하신 분들 굳이 이걸 따로 떼어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사실. 인도기준, 명목가, 현재가치, 회수기일, 도래기준 이거 법인세 공부하지 않고 오면요.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법인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시기 이런 것들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서 이런 거 보시면 무슨 이게 이런 것들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인 판매기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이때를 수입 시기로 하고 있어요. 사실 무인 판매기 뭐냐면 이거 자판기예요. 자판기에 돈이 들어간 날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판기에 돈이 들어간 때를 알 수는 없어요. 이걸 만약에 국세청에서 안다라고 한다면 자판기에 돈이 들어간 때를 당연히 수입식으로 하겠죠. 이 규정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기술이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돈을 넣는 시점, 그때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를 수입식으로 잡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소득세법상의 규정은요. 여기서 현금을 뺀 때를 수입 시기로 보고 있어요. 왜? 돈을 넣은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뺀 때를 수입 시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판기 업자들은요. 손익의 귀속 시기를 마음대로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뭐 현실적으로 현재 뭐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현금을 인출할 때 자판기 업자가 자판기 가끔 뜯으면서 음료수 같은 거 넣어두고 돈 빼가고 하잖아요. 그때를 수입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적 용역의 제공 볼게요. 이거 예전에 우리 사업소득 거의 초반에 공부하실 때 이거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빠르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일 중에서 빠른 날, 이때를 수익 시기로 하고 있다라는 거. 단,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때 한지민을 예로 들었나? 어쨌든 3년의 전속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월수로 안분해가지고 각각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을 산정을 한다. 이거 공부했던 거 있었죠. 이거 한 번 더 리마인딩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임대라는 거는 약정일이 수입시기가 된다라는 거. 만약에 정해진 날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은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이 셋 중에 빠른 날이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에요. 돈을 다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없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용수익일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내가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은 나한테 넘어온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셋 중에 빠른 날을 수입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입식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보도록 할게요.